2026년 현재 한때 중동의 패권국을 자처하던 이란은 통제불능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에 휘말려 국가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빈틈없는 경제 제재는 이란의 생명줄인 원유 수출기를 완전히 봉쇄했고, 그 여파로 화폐 가치는 문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되었으며, 자고 나면 치솟는 물가는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을 무참히 짓밟아 놓았습니다. 생존의 한계치에 다다른 국민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수도 테헤란의 후미진 골목에서 시작된 작은 저항의 불씨는 순식간에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으로 번져나갔고, 어느덧 광장을 가득 메운 수십만 명의 군중은 굶주림과 분노가 뒤섞인 함성으로 정권 퇴진을 외치며 거대한 파도처럼 몰아쳤습니다. 권력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을 감지한 이란 수뇌부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반성 대신 역사의 수많은 독재자가 파멸의 순간에 그러했듯 가장 비겁하고도 위험한 도박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부의 들끓는 분노를 외부의 적에게 돌려 피로써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국경 너머 친서방 국가이자 나토 회원국인 터키는 이란 정권에게 있어 완벽한 표적이었습니다. 정부 대변인은 연일 국영 방송을 통해 터키를 제국주의의 앞잡이라고 비난했고, 일어나지도 않은 국경지대에서의 작은 마찰들을 과장해서 보도하며 국민들의 적개심을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란군 최고사령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경지대에 배치된 중국제 자주포 부대의 작전 명령이 하달되었고, 총 50대의 자주포가 은밀하게 터키 국경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군이 보유한 이 중국산 자주포들은 PL-05A 155mm 자주곡사포로 중국이 자국의 구형 장비를 헐값에 수출한 물건들이었죠. 검증되지 않은 사격 통제 장치, 낡은 유압 시스템, 그리고 부실한 장갑 방호력을 가진 이 무기들은 현대전의 기준으로 보면 이미 한 세대 이상 뒤떨어진 구식 장비였지만, 이란군 지휘부는 숫자로 밀어붙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경에서 불과 15km 떨어진 지점, 황량한 구름지대 뒤편에 이란군 포병 부대가 진지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캐터필러 무한궤도가 메마른 대지를 갈아엎으며 거대한 먼지 구름을 일으켰고, 50대의 자주포들이 일렬로 늘어서며 포구를 터키 영토를 향해 겨누었습니다. 병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포탄을 장전했고 사격 재원을 입력했으며,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든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부의 검은 속내를 모르던 그들의 머릿속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죠. 터키군 진지를 초토화시키고 정부가 원하는 혼란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은밀한 기동이 지표면으로부터 수십 킬로미터 상공에 떠있는 초정밀 첩보 위성의 렌즈에 의해 분자 단위까지 낱낱이 파헤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국경 너머 짙은 안개 속에서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단순한 방어선이 아닌 전장의 판도를 뒤바꿀 절대적인 파괴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터키군 동부사령부 작전실은 이란군의 기갑부대가 엔진 시동을 거는 그 찰나의 순간부터 이미 거대한 전쟁기계처럼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적을 깨는 경보음과 함께 위성 정찰 영상과 무인기가 송출하는 고해상도 화면이 실시간으로 벽면 전체를 가득 채웠고, 거대한 스크린 위로는 국경을 향해 마치 거대한 지네처럼 꿈틀거리며 전진하는 50대의 적 자주포 행렬이 선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작전실 내부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장교들의 날선 목소리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이 교차하며 팽팽한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나토의 최전선을 지키는 정예군답게 그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에 돌입했으며, 상급 지휘부로 보고되는 정보들은 승인과 동시에 각 포병 부대의 사격 통제 컴퓨터로 번격같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 터키군이 승리를 확신하는 단 하나의 비밀 병기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과 1년 전 머나먼 동방의 대한민국으로부터 도입한 세계 최강의 화력체계 K9 자주곡사포 10대였습니다. K9. 그 이름은 이미 전 세계 포병들 사이에서 경외와 공포의 대상이자 현대전이 도달할 수 있는 화력의 정점으로 통했습니다.
155mm 구경의 이 강철 괴물은 단순한 대포의 개념을 넘어 최첨단 전자광학 장비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동화 시스템이 결합된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하고도 치명적인 전투 플랫폼이었습니다. 터키 동부 국경지대의 험준한 지형 속 전략적 요충지에 몸을 숨긴 K9 부대는 이미 수시간 전부터 모든 전투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열대의 K9은 거대한 포신을 하늘을 비스듬히 치켜든 채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은폐진지 안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고, 승무원들은 단 한 번의 격발로 적을 괴멸시키겠다는 서슬퍼런 각오로 각자의 위치에서 완벽한 긴장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1호차 지휘 차량의 좁은 내부, 메흐메트 소령은 푸른빛을 내뿜는 디지털 화면을 뚫어질 듯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위로는 데이터 링크를 통해 전송된 적부대의 좌표가 실시간으로 박동하며 떠올랐고, 바람의 속도와 기압, 그리고 지구의 자전 효과까지 계산된 정밀한 사격 재원이 초 단위로 업데이트되며 사격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년간 포병의 길을 걸어온 베테랑 중의 베테랑, 메흐메트 소령에게 이 순간은 전율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탄불 공과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며 기계의 메커니즘을 통달했던 그는 군에 투신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포병 전술과 탄도학을 연구해온 인물이었기에 지금 자신의 손끝에서 조작되는 이 경이로운 한국제 무기체계가 얼마나 무서운 위력을 발휘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서 아흐메트 대위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통신 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앙카라 출신의 통신 전문가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장의 신경망을 관리해온 그는 K9 도입 당시 한국의 기술진들과 동고동락하며 수개월간 지옥 같은 훈련을 견뎌냈고, 그 과정에서 이 복잡하고 정교한 무기체계의 모든 혈관과 신경계통을 자신의 몸처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흐메트 대위가 헤드셋 너머로 들려오는 사령부의 최종 명령을 확인한 뒤 낮고 절제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사령부로부터 최종 교전 규칙 하달. 적의 선제 발포 즉시 지옥의 화력을 퍼붓는다. 메흐메트 소령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부대 전체에 최후의 대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전기를 타고 흐르는 각 차량의 보고는 짧고 단호했으며 열대의 K9 모두가 적의 심장을 꿰뚫을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가 작전 지도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차량 내부는 폭풍 전야와 같은 기묘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에어컨이 내뿜는 차가운 공기와 기계음만이 공진하고 있었고, 승무원들은 거친 호흡조차 억제한 채 전방을 주시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연산 처리를 수행하는 디지털 화면들이 푸른 광채를 발하며 정보를 갱신하는 가운데 거대한 유압 시스템이 대기 상태를 유지하며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는 마치 거대한 용이 깨어나기 직전 내뱉는 낮은 신음과도 같았습니다. 장갑판 너머 외부 세계에서는 사막의 거친 모래바람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차체를 훑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평선 끝자락으로 서서히 기울어가는 태양은 마지막 남은 빛을 쏟아내며 하늘을 잔혹할 만큼 붉은 주황빛으로 물들였고, 대지에는 길게 늘어진 검은 그림자들이 불길한 전조처럼 드리워졌습니다. 바로 그 평온을 깨고 정적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레이더 경보음이 밀폐된 차내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죽음의 전령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적 이란군의 자주포 부대가 마침내 포구를 최종 각도로 수정하며 사격 준비를 마쳤다는 데이터가 화면 위로 쏟아졌습니다. 디지털 지도 위에서 꿈틀대던 50개의 붉은 점들이 일제히 멈춰섰고, 그들이 발사태세를 완료했다는 정보가 실시간 네트워크를 통해 피를 말리는 긴장감과 함께 전송되었습니다. 메흐메트 소령의 심장은 마치 거대한 엔진처럼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꽉 쥔 조종관 사이로 축축한 땀이 배어나왔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북극의 얼음처럼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거쳐온 가혹한 훈련과 전장에서 보낸 무수한 밤들이 오직 이 단 한 번의 찰나를 위해 존재해 왔음을 그는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곁을 지키던 아흐메트 대위가 억눌린 목소리로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적 포대의 장전이 모두 끝났으며 첫 발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채 30초도 남지 않았다는 절망적인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정적을 뚫고 국경 너머 15km 지점에서 섬광이 폭발했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대지 위로 이란군의 첫 번째 자주포가 거대한 화염을 내뿜었습니다. 155mm 포탄이 공기를 찢는 비명과 함께 하늘로 치솟았고 뒤이어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리고 10번째 포성이 사막의 지각을 뒤흔들며 연달아 터져나왔습니다. 50대의 자주포가 일제히 토해내는 화염은 저녁 하늘을 피로 물들이는 듯했고 수십 발의 강철 폭풍이 터키 영토를 향해 죽음의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막 전체를 뒤흔드는 천둥 같은 포성과 장렬하는 화약의 냄새가 전장을 뒤덮었습니다. 자신들이 쏘아올린 포탄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광경을 보며 이란군 병사들은 승리를 확신하는 환호성을 질렀고 지휘관들은 이미 전쟁이 끝났다는 오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방금 깨운 존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가혹할지를 말입니다. 터키군의 K9 진지에서는 적의 첫 번째 포성이 대기를 진동시킨 그 찰나의 순간 잠자고 있던 모든 최첨단 시스템이 일제히 깨어났습니다. 대포병 레이더는 날아오는 적 포탄의 궤적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허공에 보이지 않는 선을 그었고 그 데이터를 역으로 추적하여 적의 발사 지점 좌표를 단 몇 초 만에 정확히 산출해냈습니다. K9에 탑재된 세계 최강의 사격 통제 컴퓨터는 단 한 발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시간으로 변하는 바람의 방향과 속도, 미세한 기온의 차이와 습도, 심지어 지구의 자전이 탄도에 미치는 코리올리 효과까지 모든 변수를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계산해내며 단 1m의 오차도 없는 사격 재원을 도출했습니다. 이 모든 경이로운 과정이 완료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초에 불과했습니다. 메흐메트 소령의 주 모니터 위로 선명한 녹색 조준선이 교차하며 겹쳐졌고 자동 계산된 필살의 사격 데이터가 깜빡이며 승인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검지손가락이 발사 승인 버튼 위에 가볍게 올려졌습니다. 그는 폐부 깊숙이 뜨거운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대한 1호차의 포탑이 전기 모터의 부드러운 구동음과 함께 매끄럽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밀한 유압 시스템이 작동하며 거대한 포신을 목표물을 향해 정렬시켰고 고각 조정 장치가 미세하게 떨리며 완벽한 발사각을 유지했습니다. 곧이어 자동 장전 장치가 기계적인 리듬에 맞춰 탄약고에서 KBE 유도포탄을 부드럽게 집어 올렸고 그것을 장전구를 통해 약실 깊숙이 밀어넣었습니다. KBE, 즉 코페르니쿠스 빔 라이딩 유도포탄은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에 내놓은 독보적인 최첨단 정밀 유도 무기였습니다. 발사된 후 자유낙하하는 일반 포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 포탄은 발사된 직후부터 레이저 빔을 따라 스스로 비행 경로를 수정하며 목표물을 끈질기게 추적했고 수십 킬로미터 밖의 표적을 단 1m 이내의 오차로 타격하는 경이로운 정밀도를 자랑하는 전장의 지배자였습니다. 강철의 육중한 약실이 기계적인 금소금을 내며 완벽하게 폐쇄되었고 이윽고 사격 통제 패널 위로 선명한 녹색의 장전 완료 신호등이 점등되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메흐메트 소령은 차분하지만 서슬퍼런 위험이 서린 목소리로 최종 발사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포수석에 앉아 단호하게 정면을 응시하던 무스타파 병장이 떨림없는 손길로 발사 버튼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비록 23살의 앳된 청년이었으나 그는 혹독하기로 유명한 K9 운용교육에서 수석을 차지한 터키 포병대의 독보적인 엘리트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버튼을 깊게 누르는 찰나 보이지 않는 전기 신호가 점화 장치를 때렸습니다. 그 순간 거대한 폭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점화기에서 튄 불꽃이 장약을 순식간에 집어삼키며 연소시켰고 좁은 약실 안에서 팽창한 엄청난 가스압은 임계점에 도달하며 155mm 포탄을 앞을 향해 사정없이 밀어냈습니다.
포신 내부의 정교한 강선을 타고 회전력을 얻은 탄환은 초속 1000m라는 경이로운 속도로 포구를 빠져나가며 대기를 찢어 발겼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포효가 진지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포구에서 뿜어져 나온 거대한 화염은 주변의 공기를 단숨에 가열시켰고, 대지를 타고 번져나가는 강력한 충격파는 주변의 모래먼지를 거대한 장막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수십 톤에 달하는 거구의 차체가 엄청난 반동으로 인해 뒤로 밀려나는 듯 했으나, 한국의 기술력이 집약된 유압식 완충 장치가 그 충격을 유연하게 흡수하며 기체는 곧바로 다음 사격을 위한 정지 상태를 회복했습니다.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는 포탄의 내부에서는 지능형 레이저 유도 시스템이 깨어났습니다. 포탄은 비행 경로를 실시간으로 미세하게 조정하며 사막의 밤하늘에 보이지 않는 죽음의 궤적을 그리며 목표 지점을 향해 가파른 곡선을 그리며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경 너머 이란군 포병 진지에서는 그 누구도 이 파멸의 전조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굳게 믿으며 터키 영토를 향해 맹렬한 포격을 멈추지 않았고, 승리에 도취한 채 다음 포탄을 장전하는 병사들과 무전기로 전황을 보고하는 지휘관들의 소란스러움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늘로부터 진정한 심판이 내려앉았습니다. 첫 번째 KB 유도포탄이 이란군 3호차 자주포의 차가운 포탑 상부를 정확하게 관통했습니다. 포탄이 두꺼운 강철 장갑을 마치 종이장처럼 뚫고 내부로 침투한 그 짧은 찰나, 지능형 신관이 작동하며 밀폐된 내부 공간에서 폭발했습니다. 45kg의 고폭탄도가 뿜어낸 화염은 차량 내부의 모든 생명과 기계를 순식간에 분쇄시켰고, 곧이어 내부 탄약고에 적재되어 있던 포탄들이 연쇄적으로 반응하며 거대한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밤하늘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화염고가 솟구쳤고, 강철의 괴물이었던 자주포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수톤 무게의 포탑이 허공 높이 날아올랐다가 10여 미터 밖 지면으로 처참하게 처박혔고, 불타는 차체는 검은 연기만을 내뿜으며 고철 덩어리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2호차, 3호차, 그리고 4호차까지 단 한 발의 오차도 없이 K9의 포탄들이 이란군의 심장부를 연이어 강타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10대의 자주포가 일제히 포문을 열자 자동 장전 장치는 쉴 새 없이 기계적인 리듬을 반복하며 분당 6발이라는 경이로운 발사 속도로 죽음의 화염을 퍼부었습니다. 이란군의 진지는 불과 몇 분 만에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폭발음이 대기를 짓눌렀고, 사방으로 비산하는 날카로운 파편들은 주변의 모든 생명체를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병사들은 타오르는 차량에서 비명을 지르며 뛰어내렸지만 이미 사방이 화염에 휩싸인 진지 안에서 그들이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란군 지휘관 레자 대령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믿기지 않는 참상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3분 전만 해도 완벽한 승리를 자신하던 그의 부대는 이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기 때문이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움켜쥐고 전 부대에 즉각적인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살아남은 자주포들이 필사적으로 엔진을 가동하며 후방으로 도주하려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K9의 눈이라 불리는 대포병 레이더는 도망치는 적들의 움직임조차 놓치지 않았습니다. 메흐메트 소령은 차가운 냉정함을 유지하며 다음 목표물들을 차례로 지정했습니다. 화면 위에 표시된 적 차량 중 기동을 시작한 개체들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각 포대에 할당했고, 사격 통제 컴퓨터는 도망치는 적의 예상 경로를 계산해냈습니다. 다시 한번 대지를 뒤흔드는 포성이 터져나왔고, 유도포탄들은 도망자들의 등 뒤를 향해 무자비하게 날아갔습니다. 사막을 가로질러 도주하려던 이란군의 자주포들이 하나씩 하나씩 거대한 불길에 휩싸이며 멈춰섰습니다. 어떤 차량은 이동 중에 직격탄을 맞고 공중으로 비산했으며, 어떤 차량은 탄약고가 유폭되며 승무원들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단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50대에 달하던 이란군의 자주포 중 32대가 완벽하게 무력화되었습니다.
남은 소수의 차량들조차 이미 전투 의지를 상실한 채 사방으로 흩어져 비참하게 도주하고 있었고, 한때 당당했던 적의 진지는 이제 검붉은 연기와 타오르는 화염만이 지배하는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메흐메트 소령은 그제야 길게 숨을 내뱉으며 부대에 사격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K9의 달궈진 포구에서 마지막 연기가 희미하게 피어올랐고, 폭풍이 휩쓸고 간 차량 내부에는 다시 한번 무거우면서도 승리자의 여유가 담긴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으흐메트 대위의 절제된 목소리가 통신망을 타고 사령부에 울려 퍼졌습니다. 적 자주포 32대 완파. 잔여 병력은 전의를 상실하고 후방으로 비참하게 도주 중이라는 승전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령부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단순히 침입한 적을 밀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불법적인 포격을 감행한 저들의 오만함을 뿌리 뽑고, 다시는 이런 무모한 도발을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려면 적의 발동 거점인 공격기지 자체를 지도 위에서 지워버려야 했습니다. 터키군 지휘부는 즉각적인 공중 반격 작전인 독수리의 발톱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치명적인 보복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터키 공군이 아껴두었던 최정예 전력이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머나먼 대한민국에서 건너와 터키의 하늘을 지키는 황금빛 맹수 T-50 올든이글 경공격기 4대였습니다. T-50 골든이글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자부심이자 현존하는 고등 훈련기 겸 경공격기 중 세계 최정상급의 성능을 자랑하는 기종이었습니다. 날렵하고 우아한 곡선 속에 감춰진 강력한 제트 엔진은 마하 1.5라는 초음속의 속도를 내뿜으며 전장을 지배했고, 작지만 매서운 발톱과도 같은 다양한 공대지 정밀 무장을 탑재하여 적의 심장을 꿰뚫는 데 최적화된 기체였습니다. 디아르바키르 공군기지의 차가운 활주로 위에서 출격 명령을 기다리던 제3전술비행단 소속의 T-54대가 육중한 기계음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선두기체인 1호기의 조종석에 앉은 에르칸 대령은 산소 마스크를 고쳐 쓰고 최종 비행 점검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터키 공군에서만 3,000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을 쌓은 살아있는 전설로 F-16을 비롯한 온갖 첨단 기종을 섭렵한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에르칸 대령조차 T-50을 처음 인도받아 조종관을 잡았을 때의 그 경이로운 감각을 여전히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진들이 빚어낸 이 항공기의 조종성은 마치 조종사의 뇌와 기체가 신경망으로 연결된 듯이 매끄러웠습니다. 최첨단 디지털 제어 방식인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은 조종관을 움직이는 조종사의 미세한 의도까지 실시간으로 읽어내어 공기역학적인 날갯짓으로 치환했고, 이는 곧 파일럿에게 기체에 대한 완벽한 통제권과 절대적인 신뢰를 부여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2호기에는 노련한 오르한 소령이, 3호기에는 날카로운 감각을 지닌 세르칸 대위가, 그리고 마지막 4호기에는 비행단에 떠오르는 샛별인 타이푼 중위가 각자의 조종석에서 출격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명의 조종사 모두 한국에서 직접 전수받은 지옥 같은 비행 훈련을 완수한 T-50의 모든 특성을 뼛속까지 이해하고 있는 정예 중의 정예였습니다. 드디어 관제탑으로부터 날카로운 이륙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에르칸 대령이 스로틀을 힘차게 앞으로 밀어붙이자 기체 후방의 제너럴 일렉트릭 F40 44J 터보팬 엔진이 거대한 폭포수 같은 굉음을 내지르며 깨어났습니다. 4,400kg에 달하는 강력한 추력이 기체를 활주로 끝으로 밀어냈고, 공기는 뜨겁게 달궈지며 기체 뒤편으로 아지랑이를 만들어냈습니다. 활주로를 박차고 나간 T-50의 속도계는 시속 200, 300km를 순식간에 돌파하며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에르칸 대령이 조종관을 부드럽게 뒤로 당기자 날렵한 기수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고, 3개의 바퀴가 지면을 떠나 기체 내부로 수랍되었습니다. 1호기가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구름 사이로 솟구치자 뒤를 따르던 3대의 동료 기체들도 마치 한 몸처럼 정교한 간격을 유지하며 푸른 하늘로 몸을 던졌습니다. 4대의 골든이글은 완벽한 다이아몬드 편대를 이루어 동쪽 국경지대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도 3,000m 상공에서 순항 속도에 도달한 조종사들의 헬멧 디스플레이 위로는 실시간 전술 데이터와 목표 지점까지의 예상 도착 시간이 박동하듯 표시되었습니다. 에르칸 대령은 차분하게 무장 상태를 최종 점검했습니다. 양쪽 날개 아래에는 적의 기갑 차량을 사냥할 AGM-65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이 나리선채 장착되어 있었고, 동체 하부에는 견고한 건물을 일격에 분쇄할 500파운드급 레이저 유도 폭탄이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무장 시스템에 녹색 정상등이 들어왔고, 목표물을 추적하는 광학 타겟팅 시스템 역시 지상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놓치지 않고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15분이라는 짧은 비행 끝에 마침내 4대의 T-50은 목표 지역인 이란군 포병기지 상공에 진입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내려다본 지상의 풍경은 처참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제 K9 자주포의 정밀 포격으로 기지 절반이 불타고 있었지만 여전히 거대한 탄약고와 보급 건물들, 그리고 다음 공격을 준비하던 예비 차량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에르칸 대령은 짧고 단호한 무전으로 공격 대응 전환을 명령했습니다. 편대는 순식간에 사방으로 흩어지며 각자 할당된 타격 목표를 향해 사냥감의 숨통을 노리는 독수리처럼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지배자들이 마침내 그 거대한 발톱을 드러내 준비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기체의 배면에 장착된 고성능 목표물 지정 포드가 마치 굶주린 맹수의 눈처럼 번뜩이며 지상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최첨단 열 영상 카메라는 콘크리트 벽을 뚫고 나오는 미세한 열원을 감지해 적병들의 위치를 낱낱이 파헤쳤고, 합성 개구 레이더는 복잡한 지형지물 사이에 은폐된 금속 구조물의 위치를 오차없이 식별해냈습니다. 획득된 모든 전술 정보는 T-50의 중앙 컴퓨터를 통해 하나로 통합되어 조종석의 대형 디스플레이 위로 쏟아졌고, 인공지능 시스템은 파괴 효율이 가장 높은 우선 공격 목표들을 자동으로 선별하여 에르칸 대령의 눈앞에 제시했습니다. 에르칸 대령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첫 번째 사냥감으로 적의 심장 부인 거대 탄약 저장고를 선택했습니다. 조종간의 버튼을 조작하자 조준 십자선이 화면 속 탄약고 건물 중앙에 자석처럼 달라붙었고, 보이지 않는 레이저 조사기가 목표물을 향해 파멸의 낙인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날카로운 라곤 신호음이 조종사의 헬멧 내부를 가득 채우며 발사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그가 발사 버튼을 누르는 순간 우측 날개 아래에서 묵직한 AGM-65 매버릭 미사일이 기체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찰나의 정적 후 로켓 모터가 눈부신 화염과 함께 점화되며 하얀 연기의 궤적을 사막의 대지 위에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사일은 순식간에 음속을 돌파하며 지상을 향해 무서운 기세로 돌진했습니다. 탄도에 장착된 적외선 탐색기는 반사되는 레이저 광선을 집요하게 추적했고, 4개의 유도 날개가 미세하게 진동하며 비행 궤적을 보정하는 모습은 마치 먹잇감을 향해 꽂히는 매의 발톱과도 같았습니다. 이란군 기지 곳곳에서 대공 경보음이 비명처럼 울려 퍼졌지만 하늘의 지배자가 내린 심판은 이미 피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뒤였습니다. 미사일은 탄약고의 두꺼운 지붕을 단숨에 관통하여 내부 깊숙한 곳에서 폭발했습니다. 60kg에 달하는 강력한 고폭 탄도가 터지는 순간 그곳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수만 발의 포탄과 장약들이 연쇄적으로 반응하며 거대한 지옥의 불꽃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장을 집어삼킬 듯한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수백 미터 높이까지 치솟은 화염과 시커먼 파편구름은 태양빛마저 가려버렸고, 지면을 타고 번져나가는 강력한 충격파는 주변 건물들의 창문을 유리가루로 만들며 모든 것을 초토화했습니다. 대지는 비명을 지르며 요동쳤고,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대지의 진동이 느껴질 만큼 그 위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대폭발의 잔상이 채 가시기도 전에 후속 턴대원들의 무자비한 타격이 이어졌습니다. 오르한 소령의 미사일은 적의 지휘 벙커를 정밀 타격하여 지휘 체계를 마비시켰고, 세르칸 대위가 투하한 폭탄은 차량 정비소를 거대한 고철 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젊은 피 타이푼 중위는 기지의 눈과 귀인 레이더 시설을 조준해 정밀 타격을 가했고,
거대한 안테나 타워는 화염과 함께 엿가락처럼 휘어지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공격을 마친 4대의 T-50은 우아한 뱅크각을 그리며 선회하여 다음 공격 지점으로 진입했습니다. 아직 그들의 날개 아래에는 적들을 파멸시킬 발톱이 남아 있었고 지상에는 제거해야 할 잔적들이 질비했습니다. 에르칸 대령이 2번째 매버릭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목표는 기지의 기동력을 책임지는 거대 연료 저장 탱크였습니다. 미사일이 강철 탱크를 관통하는 찰나 수천 리터의 디젤 연료가 산소와 만나 폭발적으로 점화되었습니다. 지면으로부터 거대한 화염의 기둥이 솟구쳐 올랐고 짙은 검은 연기는 마치 거대한 장막처럼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번져나가는 불길은 인접한 보급시설들을 차례로 집어삼키며 적 기지를 불타는 공동교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란군 기지는 이제 완벽한 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병사들은 무기조차 버려둔 채 공포에 질려 지하 대피소로 숨어들었고 혼란에 빠진 장교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무전기를 붙잡고 지원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정적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일격은 오르한 소령의 몫이었습니다. 그가 투하한 유도폭탄은 레이저 유도광을 따라 미끄러지듯 활공하며 적의 지휘 통제센터 지붕을 정확하게 꿰뚫었습니다. 육중한 건물이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종잇장처럼 구겨지며 잔해더미로 변하는 순간 적의 마지막 저항 의지마저 완벽하게 꺾여버렸습니다. 모든 무장을 쏟아부은 4대의 T-50은 마지막으로 기지 상공을 유유히 선회하며 전과를 확인했습니다. 발 아래로는 타오르는 건물의 불빛과 파괴된 기갑 차량의 잔해들, 그리고 하늘 높이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에르칸 대령은 만족스러운 미소와 함께 전 편대에 귀한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황금빛 독수리들은 대형을 유지하며 서쪽을 향해 기수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는 이란군 포병기지가 거대한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길은 수십 킬로미터 밖 사막 한가운데서도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조종석 안에서 에르칸 대령은 비로소 팽팽했던 긴장을 풀며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단 한 대의 기체 손상도 없이 모든 목표물을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파괴한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통해 사령부의 작전 완료를 보고했고 수신기를 타고 들려오는 관제사의 열렬한 축하 메시지를 들으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T-50의 디지털 계기판은 신뢰감 있게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고 한국제 엔진은 마치 기분 좋은 콧노래를 부르듯 안정적인 구동음을 내며 조종사들을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조종석 유리창 너머로는 지평선 아래로 가라앉는 석양이 하늘을 잔혹하리만큼 아름다운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1시간 뒤 4대의 골든 이글은 디아르바키르 공군 기지의 활주로 위에 미끄러지듯 내려앉았습니다. 타이어가 지면에 닿는 마찰음이 들리는 순간 기지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지상 요원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활주로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비사들은 자랑스러운 우리 기체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고 에르칸 대령이 캐노피를 열고 조종석에서 내려오자 기지 사령관이 직접 다가와 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사령관의 눈에는 이 역사적인 승리에 대한 경의와 함께 완벽한 승리를 한 조종사들에게 깊은 격려를 하였습니다. 디아르바키르 공군기지의 지하 브리핑룸에는 날선 긴장감 대신 묵직하고도 장엄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실내를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 위로는 방금 전 지옥 같은 전장을 휩쓸고 온 작전의 전 과정이 고해상도 영상으로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위성 정찰 사진과 무인기가 송출하는 실시간 연령상, 그리고 T-50 골든 이글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기록된 긴박한 라곤 화면들이 차례로 스쳐 지나가며 승리의 기록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에르칸 대령을 포함한 4명의 정예 조종사들은 여전히 땀에 젖은 비행복을 입은 채 의자에 깁수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닿는 곳에는
터키군 동부사령부의 최고위 장성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좌중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무스타파 중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터키군 동부사령관으로서 35년이라는 세월을 전선에서 보낸 이 노련한 노장은 평소의 엄격한 표정 대신 깊은 만족감이 서린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휘봉을 들어 스크린을 가리키며 이번 작전의 전과를 단호한 어조로 요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적 이란군의 자주포 50대 중 32대가 K9의 정밀 대포병 사격으로 인해 형체도 없이 완파되었으며 나머지 18대 역시 궤도가 끊기거나 전투력을 상실한 채 비참하게 후방으로 도주했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지는 T-50 편대의 공습 결과는 더욱 경이로웠습니다. 이란군 포병기지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핵심 탄약고와 연료 저장소, 지휘 통제센터, 그리고 기지의 눈 역할을 하던 레이더 시설까지 모든 것이 단 한 번의 공습으로 완벽하게 무력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장성들을 전율케 한 것은 바로 아군의 피해 상황이었습니다. 터키군의 피해는 제로, 단 한 명의 부상자도, 단 한 대의 장비 손실도 없는 완벽한 무결점의 승리였습니다. 무스타파 중장은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이것이 바로 현대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전장은 단순히 숫자로 밀어붙이는 물량전의 시대가 아니라 압도적인 기술력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밀도가 승패를 가르는 시대라는 사실을 이번 작전이 똑똑히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장은 그 경이로운 기술력의 중심에 바로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K9 자주포의 신속한 자동화 사격 통제 시스템, 적의 포탄이 떨어지기도 전에 발사 지점을 찾아내는 대포병 레이더의 추적 능력, 수십 킬로미터 밖의 목표물을 점으로 타격하는 KBE 유도포탄의 명중률, 그리고 적의 방공망을 유린하며 핀포인트 타격을 성공시킨 T-50 골든 이글의 기동성까지. 이 모든 요소가 마치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이 압도적인 전과를 일궈낸 것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조종사들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한 무스타파 중장의 모습은 기지 전체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에르칸 대령은 뜨거운 샤워로 전장의 먼지를 씻어내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는 그의 감각은 여전히 T-50의 조종관을 잡았던 그 찰나의 순간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기체가 자신의 신경계와 연결된 듯 의지대로 반응하던 부드러운 감촉, 미사일이 날개 아래에서 이탈할 때 기체를 울리던 묵직한 진동, 그리고 목표물이 화염에 휩싸 쌓이는 것을 확인했을 때 밀려오던 그 안도감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그의 기억은 자연스럽게 1년 전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 교관들과 함께했던 지옥 같은 훈련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사실 처음 한국의 교관들이 디야르바키르 기지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에르칸 대령을 포함한 터키의 베테랑 조종사들은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본래 고등훈련기로 설계된 기체가 과연 실전에서 F-16급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시험 비행으로 그들의 의구심은 경탄으로 바뀌었습니다. T-50은 단순한 훈련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최첨단 항공 전자장비와 무장 운용 시스템이 집약된 그 자체로 완벽한 경공격 플랫폼이었습니다. 한국 교관들은 매뉴얼에 적힌 이론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공군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실전적인 운용 노하우와 기체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낼 수 있는 전술 기동, 그리고 적의 위협으로부터 생존할 수 있는 비법들을 아낌없이 전수해 주었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세심하고 끈질긴 훈련 방식은 터키 조종사들을 진정한 골든 이글의 주인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에르칸 대령은 오늘 그들이 가르쳐준 모든 것을 실전에서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구현해냈고 그 결과는 지도의 경계선을 바꾸는 압도적인 승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정적을 깨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오르한 소령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두 베테랑 조종사는 긴 말이 필요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며 은은한 커피향을 음미했습니다. 창밖 너머 머나먼 국경지대에서는 아직도 이란군 기지가 내뿜는 희미한 붉은 광채가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침략을 꿈꿨던 자들의 야욕이 타오르는 종말의 불꽃이었습니다. 오르한 소령이 낮게 읊조렸습니다. 오늘의 이 승리는 단순히 적의 대포 몇 대를 부순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내부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무모한 도발을 선택한 이란 정권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도 잔혹한 경고장이었습니다. 에르칸 대령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아녔습니다. 자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형편없는 수준인지 전 세계 앞에 폭로당한 이란은 이제 자신들이 깨운 이 거대한 한국제 강철 독수리의 위력 앞에 공포를 느끼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터키의 하늘과 땅을 승리의 환호성으로 물들이고 있을 때 국경 너머 이란 영토에서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광경과 함께 차갑게 식어버린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테헤란의 국방부 청사 내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평소에 권위적이었던 질서는 온데간데 없고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와 복도를 가득 메운 장성들의 다급한 발걸음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작전실 전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파괴된 포병기지의 참혹한 모습이 드론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불타는 강철의 잔해와 검은 연기로 뒤덮인 기지의 모습은 그것이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정예부대였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란 지상군 사령관으로서 이번 도발 작전을 직접 설계하고 승인했던 압둘라 장군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50대라는 압도적인 수량의 자주포라면 터키의 방어선을 가볍게 짓뭉개 벌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수적 우위가 곧 승리라는 구시대적인 도구마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함을 넘어 치욕적이었습니다. 작전 개시 단 15분 만에 야심차게 전진 배치했던 포병 부대의 3분의 2가 허공으로 증발해버렸고 채 30분이 지나기도 전에 후방기지 전체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지휘부로 올라온 생존자들의 증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터키군의 자주포는 고작 10대에 불과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단 10대의 강철 괴물이 50대의 대군을 마치 사냥하듯 일방적으로 도살했다는 보고에 압둘라 장군은 들고 있던 서류를 집어던지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는 중국이 그토록 장담했던 자주포의 성능이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며 참모들을 향해 사자우를 토해냈지만 그 누구도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벌어진 비극의 원인은 명백했습니다. 그것은 중국제 자주포와 대한민국제 K9 사이에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거대한 기술적 심연이었습니다. 중국제 자주포는 구시대적인 수동 조준과 느려 터진 사격 재원 계산에 의존해야 했고 그마저도 탄착군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형편없는 명중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이 빚어낸 K9은 달랐습니다. 완전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은 적의 포탄이 공중에 떠 있는 찰나에 이미 모든 계산을 끝마쳤고 유도 포탄은 마치 생명체처럼 적의 궤도를 추적해 100%에 가까운 치명적인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함께 운용된 대포병 레이더는 적이 첫 발을 쏘는 순간 그 위치를 분자 단위로 파악해냈기에 이란군에게 포격은 곧 자신들의 위치를 알리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에 T-50 골든 이글의 기습적인 공습은 이란군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이란이 자랑하던 대공 방어망은 레이더가 파괴되는 순간까지 적 기체가 접근하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무능함을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제 경공격기는 마치 외과 수술을 하듯 정밀 유도 무기로 기지의 핵심 동맥들을 하나하나 끊어냈고 단 한 발의 오차도 없이 모든 목표물을 고철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압둘라 장군은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번 패배는 단순한 전술적 실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흔들리는 이란 정권의 명줄을 재촉하는 전략적 재앙이었습니다. 내부의 민심 이반과 시위를 잠재우기 위해 선택한 외부의 적이 오히려 자신들의 군사적 무능함만을 전 세계 앞에 낱낱이 까발리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실제로 바로 그 시각 테헤란의 거리에는 새로운 폭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국경에서의 수치스러운 패배 소식은 검열의 벽을 뚫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번격같이 퍼져나갔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배고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모한 전쟁 노름으로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국가의 위신을 땅바닥으로 추락시킨 정권의 무능함에 대한 폭발적인 분노였습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들은 정권 퇴진의 구호를 외치며 군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가 인터넷을 차단하고 공포 정치를 강화하려 했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진 패배의 낙인은 이란 내부의 정치 지형을 근본부터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터키의 수도 앙카라의 대통령궁은 테헤란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승리의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레제프 대통령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국방장관의 상세한 전과 보고를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은 기다렸다는 듯 터키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미국과 유럽연합 역시 이란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추가적인 제재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레제프 대통령은 이번 승리가 터키의 국제적 위상을 단번에 끌어올렸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이로운 승리의 대서사시 한가운데에 대한민국이 만든 강철의 화력과 황금빛 날개가 있었다는 점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한국산 무기체계는 이제 단순한 장비를 넘어 터키의 주권을 수호하고 적의 야욕을 꺾어버리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수호자로 자리매김한 것이었습니다. 디야르바키르 공군기지의 브리핑룸은 승리의 환호성 대신 깊고 무거운 침묵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위로 흐르는 흑백의 열상 화면과 거친 입자의 교전 기록들은 방금 전까지 벌어졌던 일이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닌 생과 사가 갈렸던 잔혹한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무스타파 중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꺼진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노련한 군인답게 이번 승리가 가져올 거대한 파장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터키군의 손실은 전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단순히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강철과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흐름, 그리고 그 시스템을 신뢰한 조종사들의 결합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중장은 보고서를 덮으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이제 전쟁의 문법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숫자로 밀어붙이던 시대는 저물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의 심장을 도려내는 기술의 정밀함이 평화의 무게를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중심에는 머나먼 동방의 나라에서 온 신뢰라는 이름으로 빚어진 무기들이 서 있었습니다. 작전 성공 소식이 전해진 직후 터키 정부는 즉각적인 추가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레제프 대통령은 실전에서 증명된 K9 자주포와 T-50 골든이글의 성능이 단순한 무기 이상의 가치, 즉 국가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앙카라에서 서울로 향하는 긴급 전문에는 단순한 구매 의사를 넘어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의 방위사업청 역시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터키발 전보가 도착하자마자 소집된 비상회의에서 담당자들은 들뜬 기색을 감추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전 검증이라는 세상 그 무엇보다 혹독하고 확실한 성적표를 받아든 한국 방위산업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출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이 쌓아온 인내와 노력이 세계 안보의 새로운 축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터키에서의 교전 결과가 외신을 타고 흐르자 전 세계 방산 시장은 유례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중동의 사막부터 동유럽의 설원까지 자국의 안보를 고민하던 국가들은 앞다투어 한국으로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대포와 비행기를 사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패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디야르바키르 기지의 밤은 평온하면서도 서늘했습니다. 이란군은 도발의 대가로 기지 전체가 폐허가 된 뒤 서둘러 국경에서 병력을 물리고 있었습니다. 승리한 쪽의 기지 역시 들뜬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날아오를 준비를 해야 하는 군인들에게
평화란 늘 살얼음판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메흐메트 소령은 차가운 금속치가 감도는 정비고에서 K9의 육중한 차체를 점검했습니다. 작전 중 뜨겁게 달궈졌던 포신은 이제 식어 있었지만 그 표면에는 치열했던 교전의 흔적이 미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박 과장은 조용히 그 곁을 지키며 시스템의 로그 기록을 살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대화는 짧았지만 그 속에는 생사를 함께한 전우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유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 과장은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쳐 완성한 알고리즘이 메흐메트 소령과 그의 대원들을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사실에 기술자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숭고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경납고 한편에서 에르칸 대령은 불이 꺼진 T-50의 조종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계기판의 은은한 장광 속에서 작전 당일의 고독한 비행을 복기했습니다. 초음 속의 속도 속에서 기체가 자신의 숨결에 반응하던 그 경이로운 순간을 그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매끄러운 조종관을 쓰다듬으며 이 항공기의 도면을 그리고 리벳 하나를 박았을 한국의 기술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집요한 완벽주의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자신은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 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창밖으로 타오르듯 지는 석양은 활주로를 핏빛으로 물들였습니다. 평화는 지키는 자의 어깨 위에만 내려앉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에르칸 대령은 그 붉은 노을을 보며 다시금 새겼습니다. 그는 조종석에서 내려와 기체의 날개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것은 기계에 대한 인사가 아니라 함께 사선을 넘은 동료에 대한 예우였습니다. 같은 시각 한국의 창원과 사천의 공장들은 밤이 깊었음에도 불이 꺼질 줄 몰랐습니다. 거대한 조립 라인에서는 새로운 K9들이 묵직한 엔진음을 토해내며 형체를 갖춰가고 있었고 숙련된 기술자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정밀 부품들을 결합하고 있었습니다. 정 부장은 포탑 조립 현장을 지키며 직원들의 눈빛을 살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단순한 노동자가 아닌 누군가의 생명을 책임지는 수호자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천의 활주로에서는 갓 출고된 T-50 한 대가 시험 비행을 위해 밤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엔진이 토해내는 푸른 화염은 어둠을 가르고 평화를 향한 긴 항적을 그렸습니다. 테스트 파일럿 박소령은 기체가 조종사의 의지를 얼마나 충실히 받드는지를 확인하며 이 기체가 장차 날아가게 될 낯선 땅의 조종사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항공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희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정세는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군사적 좌절은 중동의 역학관계를 근본부터 뒤흔들었습니다. 압도적인 힘의 우위가 확인된 이상 무모한 도발은 더 이상 선택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주변국들은 이미 대규모 도입단을 구성해 서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방위산업의 변방이 아닌 세계 질서를 지탱하는 거대한 힘의 공급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한 수치와 전과 뒤에는 조용히 평화를 기도하는 사람들의 염원이 있었습니다. 앙카라의 대통령궁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방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무기를 사는 이유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그 억제력을 담보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작전 일주일 후 디아르바키르 기지의 새벽은 조용히 밝아왔습니다. 국경 너머로 철수하는 적들의 먼지 구름은 이제 희미해졌고 활주로 위로 내려앉는 새벽 이슬은 지난 전투의 비릿한 화약 냄새를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에르칸 대령은 비행 전 점검을 마치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전히 별들이 빛나는 그곳은 고요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잠들지 않고 포신을 닦아야 하며 누군가는 밤을 새워 레이더를 감시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항상 대한민국이 쏟아부은 수십 년의 시간과 열정이 깃든 강철의 수호자들이 함께할 것이라는 사실을. 영화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듯 기지 너머 지평선 위로
태양이 솟구쳤습니다. 그 찬란한 빛 아래에서 K9의 포신과 T-50의 날개는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승리를 뽐내는 오만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다가올 내일의 평화를 묵묵히 약속하는 낮지만 강한 울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사는 그렇게 전 세계의 전선에서 가장 고요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평화의 메시지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